당신은 나 같은 남편 둔 걸 감사해야 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던 저를 남편은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제 모습이 그렇게 창피했던 걸까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옷 좀 봐. 완전 아줌마야. 형 와이프는 티에 바지만 입어도 태가 나던데. 두 아이를 낳으며 변한 제 몸.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느라 관리할 시간조차 없었던 제 모습을 남편은 조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하자마자 여러분을 깔아뭉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는 제 친정 부모님 식당을 도우러 퇴근 후에도 달려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서빙하고 제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3,500만 원짜리 차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였던 사람이었죠. 장인어른,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도 무상으로 빌려주셨습니다. 제가 모아둔 4천만 원으로 허름한 집에 사시던 시부모님께 더 나은 집도 얻어드렸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집 복덩이야.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제 아버지가 선물한 차를 헌신짝 버리듯 제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곤 대출까지 끼워 비싼 렉서스를 몰고 왔죠. 서운해하시는 아버지께 남편이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3,500만 원짜리 차. 그의 옛 연봉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이 남자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모든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 성공한 사업가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남자 아내는 분명 예쁘고 어릴 거야. 아, 내가 결혼을 너무 빨리 했어.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때 저를 복덩이라 부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혼하든가 아니면 내 말에 복종해. 하루에 2번씩 문안 전화하고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밥 차려. 내 남편 말에는 절대 대꾸하지 마.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난 당신이랑 사는 거 지겨워졌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쫓아내고 더 나은 며느리를, 더 젊고 예쁜 아내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맴도는 남편의 수상한 통화가 있었습니다. 호구들 다루기 참 쉬워. 어차피 우린 빨리 튀면 끝이야.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치는 거냐고. 하지만 그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5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욕심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저는 그들의 몰락을 뉴스로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죠.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은 공단 지역과 인접해 있었고 부모님은 김밥, 떡볶이, 튀김 같은 것들을 주로 파셨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고기는커녕 달걀조차 아껴 먹던 시절엔 부모님은 팔고 남은 김밥이나 떡볶이를 밥 반찬으로 내주셨답니다. 신선할 땐 맛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식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그것들을 어린 마음에도 꾹 참고 삼켰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큰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야, 매형. 식당은 아무나 운영하는 줄 알아? 그것도 작게 차리면 차라리 낫지. 무슨 자신감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비싼 동네 가게를 차리겠다는 거야? 평수도 엄청 넓은 데라며. 너 그러다 가족들 다 길바닥에 나앉히는 거 금방이야. 큰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난 자신 있어. 나도 다 알아보고 생각이 있어서 일 벌린 거야. 언제까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내 자식들을 초라하게 만들어야 돼. 두고 봐, 형. 난 해낼 거니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부모님은 크게 일을 벌리시더군요. 부모님은 조금씩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번화했던 동네에 커다랗게 한정식당을 차리셨답니다. 평소 많이 다루시던 반찬류에 더해 다른 한정식당에서 일을 하며 제대로 된 요리를 배워 크게 창업을 하셨던 거죠. 이건 무모한 일이라며 당시 큰아버지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말리셨는데요. 하지만 아빠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엄마 또한 그런 아빠를 무턱대고 말리기보단 가장의 뜻이라며 존중하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나도 믿어볼게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그 결과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식당이 꽤 잘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양과 질 서비스에 집중하셨어요. 그런 높은 퀄리티가 꽤 입소문이나 유명지까진 아니어도 나중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괜찮은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 될 수 있었죠. 전 그런 부모님을 보며 과감한 투자가 악수가 아닌 호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답니다. 나중에 부모님은 형편이 갑작스레 어려워진 큰아버지 댁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인생은 정말 모를 일이라고도 생각했죠. 그런 부모님 덕에 저와 동생은 갈수록 돈에 쪼들리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살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저희가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보내주셨고 대학 진학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전 대학을 경기도 쪽에서 나왔지만 자리는 다시 고향에 잡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동생은 서울 생활이 맞는 것 같았지만 제겐 고향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집으로 들어와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취업을 한 전 소개로 만난 남편과 연애 끝에 제 나이 28, 남편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빠.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 힘으로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살림살이 늘려가 볼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고 싶지 않았어요. 두 분이 얼마나 고생하며 벌고 모으신 돈인지 아니까요.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해줬고요. 나야 지나 너보다 모은 돈이 턱없이 적은데 무슨 염치로 집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겠어. 난 뭐든 내 뜻에 따를 거야. 시댁은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좀 찢어지게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원래 평범한 형편이었는데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시아버지께서 지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혼란당해 넘어가 거의 전 재산을 날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시댁의 옆 지방 도시 지역으로 취업한 남편도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남편의 여동생도 그런 시댁의 빚을 갚아주느라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해요. 남편은 시댁의 빚이 청산된 뒤에야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서로 모은 돈을 합해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단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여긴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편이었으니 전세여도 적당한 빌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어떻게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더군요. 어느 날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라 중에 마침 더 괜찮은 집 세입자가 얼마 뒤 이사를 나가기로 했다. 드디어 자가를 마련했나 봐. 우리가 그 집 월세도 안 받고 빌려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집살도 모으면 어떻겠냐? 내가 돈으로 지원해준다고 싫다고 하니 부모로서 이 정도 도울 수 있게 해다오. 자식된 마음도 알겠지만 부모인 우리 마음도 내가 좀 생각해줘라. 당시 부모님께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 2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가 된 것까진 아니었고 당시엔 경쟁에 밀려 한정식당 매출도 많이 떨어졌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두셨어요.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부모님은 빌라도 2채 사두고 작게 땅도 하나 사두셨던 거죠. 물론 여긴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 값이 그렇게 크게 나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로선 그런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두 채 빌라 중 한 곳을 저희 신혼집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기에 결국 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형편이라 진아한테도 두 분께도 너무 죄송한데 이런 도움까지 주시네요. 남편 또한 기대도 못했던 부모님의 도움에 울먹거리기까지 하며 감사해 하더군요. 아무래도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남편은 처음부터 좀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빠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으셨답니다. 자네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어깨가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나? 나도 한때 찢어지게 가난해봐서 안 해. 가난은 죄가 아니야. 앞으로 열심히 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게 형편이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이 장인 등에 얹고 한번 잘 살아보게. 우리 수진이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내가 사위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우린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해 거의 혼수만 준비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부모님께 월세라도 드리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 이거 여기에 두고 갈게요. 저기요. 여기 소주 하나 더요. 네, 지금 갑니다. 아이고, 재혁 서방은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왜 여길 찾아온다니?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고 말한 내 주둥이가 문제다 문제야. 저도 그냥 저 혼자 올 테니까 남편은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성화였어요. 두 분께 뭐라도 자기가 더 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지금도 눈썹에 땀 날리게 열심히 서빙하고 그릇을 치우는 것 좀 봐요. 우리 남편은 엄마랑 아빠한테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가게가 바쁠 때면 남편은 저보다 더 먼저 나서서 두 분을 도우러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서툴게 전을 부치는 법도 배우려다가 반죽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었는데 아빠는 울상이 된 남편을 정말 귀여워하셨죠. 그래도 장인장모 도우려는 노력이 귀엽다면서요. 가게 외에도 두 분을 자주 찾아뵈며 챙기려던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많이 예뻐하셨죠. 자, 이건 수진이 거. 이건 우리 아들 민준이 거. 그리고 이건 우리 재혁 서방 용돈. 멋진 옷이라도 사게. 알았지? 아니, 장인어른은 왜 어버이날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세요? 우리가 선물 사드리고. 외식비 내랴 자식들 허리가 휘었을 거 아닙니까? 자네도 마찬가지고. 부모 잘 챙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자식이 되었다 하는 마음에서 주는 용돈일세. 자네 봉투엔 특별히 20만 원 더 넣었어. 친부모도 아닌 장인장모한테 잘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말이야. 우리 사위네가 항상 사랑하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제 동생은 자신도 얼른 좋은 장인장모님 찾아서 장가 가야겠다고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친정 식구들의 사이가 좋았던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과 정말 잘 지냈어요. 애미야, 내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우린 우리 때문에 문우가 돈을 못 모아서 장가조차 못 가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친정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그런 우리 아들을 사돈 어른들이 그렇게 예뻐도 해주시니 이게 다 지나 네가 우리 문우랑 결혼해줘서 찾아온 복이 아니겠니? 게다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낳기까지 우린 널 볼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고맙다 애미야.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자식들 혼사까지 막힌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며 아들 인생이 핀 것 같아 제게 너무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뭐라도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땐 사시던 옆 지방에서 저희 집까지 수시로 찾아와 제게 먹을 걸 사다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살이 심하게 빠졌는데 우리 며느리 뼈가 앙상해진 것 같다면서요. 뻔뻔한 사람에겐 줬던 떡도 빼앗고 싶지만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겐 내 몫에 떡마저 다 주고 싶어 한다죠. 저 또한 그런 시부모님께 감사해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옆 지방이나마 자주 찾아가
두 분의 트럭 장사 돕기도 했고요. 두 분은 과일을 싸게 떼어다가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과일 장사를 하셨거든요. 가끔은 채소를 팔기도 하셨고요. 도저히 너무 좁고 허름한 곳에 사시는 두 분이 안쓰러워 큰 도움을 드리기도 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화장실이랑 작은 방엔 전보다 곰팡이도 더 많이 퍼졌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그게 지금 두 분 형편의 최선인 집이라. 난 장인 장모님 덕에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두 분만 그런 집에 사시게 둬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여보, 내가 큰 도움은 못 되어드리겠지만 그래도 두 분을 좀 돕고 싶어. 나도 두 분 그런 열악한 곳에 사시는 거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당시 시부모님은 월세살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빚은 다 갚았지만 아직 전전하던 월세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거든요. 두 분은 보증금 500에 55만 원짜리 낡은 투룸에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두 분 사시는 곳도 서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투룸치곤 저렴한 편이라 집 자체가 좀 낡았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편이라 집은 방이고 베란다고 거실이고 할 것 없이 많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는 절 많이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는 것도 또 남편이 그런 부모님을 걱정하는 모습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전 두 분께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괜찮은 투룸을 얻어드렸습니다. 보증금만 더 주면 두 분 사시는 곳보다 훨씬 괜찮은 곳에 사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결혼 전 제가 모아놨던 돈을 두 분을 위해 썼던 거예요. 이게 다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이고 고맙다 애미야. 이 집 넓은 것 좀 봐라. 이전 집은 안 들어서 곰팡이도 잘 생겼는데 여긴 4층의 남향이라 통풍도 잘 되겠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니? 아,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전세집까지 못 얻어드렸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얻어드린 거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라 별로 해드린 것도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두 분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하더군요. 월세 60 중 40만 원은 시부모님이 내시기로 했고 20만 원은 저와 남편이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월세 부담 또한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 일로 남편과 시부모님뿐 아니라 시누이도 제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어른들 그런 집에 모시고 너희들 마음이 늘 편했겠니? 돈은 그렇게 있어야 할 곳에 쓰는 거다. 우리 형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가 집을 얻어드린 일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 죄송해했습니다. 면목이 없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두 분은 저희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컸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양가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던 와중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던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아는 형님이 같이 동업을 제안했는데 엄청 비전이 좋다더라고. 무슨 사업인데?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말도 어렵고 제 전공과는 거리가 먼 쪽이라 제대로 이해하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전 딸을 임신 중이었기에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 전 결국 남편의 뜻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가난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넉넉하게 키우고 싶다. 난 자신 있으니 한 번만 믿어달라. 라고 말하던 남편을 믿기로 했거든요. 과거 저희 엄마처럼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 남편 나름대로 계획도 있는 것 같았고 때론 과감한 도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저희 부모님을 통해 이미 지켜봤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전 남편을 믿고 밀어줬던 겁니다. 남편은 저희 공동의 재산 일부에 자기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더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뒤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게 3,500만 원대
SUV도 선물해 주셨죠. 사장이 됐으면 편듯한 차도 한 대 끌고 다녀야 하지 않겠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 마음껏 날개를 펼쳐보게. 자네는 워낙 성실하니까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또 서울에 살던 남동생은 우리 매형 어딜 가든 귀족되지 말라며 좋은 구두까지 사다 주더군요. 그렇게 새 차를 끌고 새 구두를 신은 채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은 멋들어져 보이는 남편을 보며 울컥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벅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다니. 저 비싼 차를 사위 위해서 턱 사주시다니. 사돈 총각도 마음이 어쩜 이렇게 예쁘냐. 저 구두 번쩍거리는 것 좀 봐라. 고맙다 애미야. 우리 문우를 믿고 밀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뒤 남편은 잠도 줄여가며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초반엔 뭐가 잘 안 되는지 죽상인 날도 많았는데 그래도 남편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만 좋은 거였지 곧 운이 따라주어 사업이 술술 풀렸던 겁니다. 남편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사업인 거야? 뭔데 이렇게 초반부터 잘 풀려? 그냥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니까. 좀 전문적인 거라 당신은 들어도 잘 이해 못할 거야. 어려워서. 자자, 사모님.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흡족하게 만지시면 됩니다. 골치 아픈 사업 내용은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냥 부동산 컨설팅이라며 우물쭈물 넘기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사무실에도 찾아가 봤는데요. 사무실도 멀쩡하고 몇 명이나 되던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뭔지 몰라도 사업이 잘 돌아가긴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거듭 사업이 성공을 거두니 언젠가부터 남편이 점점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엔 저랑 함께 검소하게 살림을 꾸리려는 절 보며 현명한 아내다, 난 참 결혼을 잘했다고 말했던 사람이 점점 제게 불만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인터넷으로 애들 옷 사고 있는 거야? 백화점이나 비싼 아동복 매장 가서 사라고. 이젠 내가 벌 만큼 버는데 왜 그렇게 궁상이야? 뭐 궁상? 내가 뭐 애들 싸구려 옷 입혀. 기왕 살 거 비교 꼼꼼하게 하고 사야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게 애들인데. 그런 애들 옷에 뭐하러 몇십만 원씩 돈을 써? 금세 작아져서 1년도 채 못 입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또 사면 되지. 부모가 자기들한테 돈 아끼는 거 애들도 다 안다. 애들 괜히 싸구려 입히고 같이 나가면 내가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업가대. 아휴 결국 그게 중요했구나. 당신 체면. 옷 하나하나에 떨어질 체면이라면 애초부터 없는 게 나아. 그리고 난 궁상이 아니라 알뜰하게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흥청망청 과소비하는 거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애들 옷에 부자도 아니고 누가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돈을 쓴답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괜찮은 옷을 사서 입히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저더러 궁상 맞다며 인상을 쓰더라고요. 결국 이유는 아이들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체면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그렇다고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팍팍 줬던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카드를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결제 내역이 하나만 날아가도 난리였습니다. 당신은 나 같은 남편 둔 걸 감사해야 돼. 나처럼 통 크게 카드 주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 카드로 카드 딱 긁으니까 당신도 좋지. 당신처럼 복받은 여자 또 없어. 나한테 잘해. 당신처럼 평범한 직장 다니는 여자가 나 같은 남편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당신은 완전 운이 좋았던 거야. 하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어찌나 빈정이 상하던지. 누군 뭐 돈 안 번답니까? 버는 게 많아질수록 남편은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며 저를 자꾸 자신의 발 아래로 두려고 하더라고요. 언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남편이라며? 당신 성공한 거야 축하할 일이지만
왜 자꾸 날 무시하려고 드느냐 말이야.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애초에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어. 가끔은 너무 기분이 나빠.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네요. 그럼 남편은 입을 삐죽 내밀며 그냥 제 말을 무시해버렸죠. 그러더니 언젠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툴툴대고 쇼핑도 딱 자기 것만 비싼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오더라고요. 전 그렇다 쳐도 애들 옷 하나 제대로 안 챙기던 남편에게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하면 남편은 또 이런 식으로 비꼬곤 했죠. 애들은 현명하고 검소한 당신이 알아서 잘 사입히잖아. 난 기껏해야 과소비밖에 못하는 사람이라. 정말 속 좁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또 어느 날 남편은 저희 아빠가 선물해 주신 차를 제게 그냥 줘버리더군요. 그리곤 이런 상의도 하나 없이 대출을 껴서 비싼 렉서스를 사오더라고요. 이 차 대출 금방 갚아. 당장 현금이 그만큼 없어서 할부로 긁은 것뿐이야. 내가 체면 지키기 위해선 이 정도 차는 끌어줘야 하지 않겠어? 그런 남편에게 아빠는 내심 서운해하셨습니다. 사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차를 헌신짝 치우듯 했으니까요. 게다가 초반엔 감사하다며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았으니 더욱 서운하실 수밖에요. 남편은 제게 삐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소홀해졌던 겁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제가 워낙 잘 나가진 걸 어떡합니까? 그럼 성공한 사업가가 고작 3,5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니까요. 아빠에게 이딴 식으로 말하던 남편과 전 그날 집으로 들어와 박이 터지게 다퉜습니다. 고작 3,500만 원. 당신 회사 다닐 때 연봉이 3,800이었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어떻게 아빠한테 그딴 말을 해.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없으니 남편은 뭐라고 대꾸도 못하며 시겁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멀어져 가던 와중 남편은 절 외적으로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신 옷을 그따위로 입고 나온 거야? 창피해서 진짜. 나 아줌마요 하고 광고하는 거야. 청바지에 티가 뭐 어때서? 애들 챙겨야 하는데. 그럼 원피스라도 입고 나오래. 나오면 애들은 하나도 안 돌보고 나 혼자만 챙기게 하면서 말이 많아. 그럼 몸매 관리라도 좀 하던가. 형 와이프 보면 티에 바지만 입어도 태가 철철 나더만. 당신은 아휴. 그 사람 아직 애도 안 낳았고 원래 모델도 했던 사람이라며. 애 둘 낳은 나랑 그 여자랑 같아? 당신 애 낳느라 골반 다 틀어진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진짜 계속 사람 서럽게 긁을 거면 당신가. 오랜만에 웬일로 따라 나서네 했더니만 사사건건 사람 기분 잡치게 원. 나만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올 거야. 남편과 동업하던 형님은 원래 노총각이었는데요. 사업에 성공한 뒤 전직 모델이기도 했던 어린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절 비교하며 절 자꾸 깎아내리더라고요. 또 TV에 성공한 사업가가 나오기라도 하면 저 남자 아내도 분명 예쁘고 어릴 거다. 성공한 사업가들 아내는 대부분 예쁘거나 연예인이다라는 말을 하며 꼭 끝에 한숨을 쉬곤 했지요. 아, 내가 결혼을 너무 빨리 했어라고 하면서요. 저는 너무 열이 뻗쳐 한 번은 남편 얼굴에다 먹히고 있던 무생채를 확 집어던져 버렸죠. 먼저 돈 없는 자기한테 시집와 달라고 애원했던 게 누군데? 나야말로 사람을 단단히 잘못 봤어. 좀 성공했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먼저 안 만나줬을 거야. 변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가 멀어지며 시부모님도 절 우습게 여기더군요. 전엔 제가 가면 뛰어나오시던 분들이 제가 시댁에 가도 말도 잘 안 거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안 좋은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시간이 몇인데? 아, 내가 아직도 밥을 안 먹었겠니? 넌 시어미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어. 네. 그냥 요즘 자꾸 체하신다길래 걱정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죠. 내가 자주 체하는 거 알면 속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야지. 왜 밥을 먹으냐고 물어봐. 왜? 내가 밥 먹고 체했으면 좋겠니?
처음엔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러던 분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비틀고 열을 거니 처음엔 황당해서 별다른 대꾸도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러다 슬슬 제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제서야 전 시어머니가 제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 요즘 우리 문우랑 사이 껄끄럽지고 있다며. 남편이 그래요. 그래. 우리 문우가 요즘 잘 나가는 만큼 내가 대접 좀 잘해주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만 아주 내가 헌밥 취급을 한다고 하더구나. 헌밥이라뇨? 애들 아빠가 먼저 절 자꾸 무시하고 깎아뭉개는 말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런 거죠. 애들 아빠 왜 말을 그렇게 한대요? 뭐야? 이게. 내 시어미가 나한테 그만큼 잘 벌어다 줬으면 난 내 시어미가 발가락이 손가락이라고 해도 다 맞다고 해줬을 거다.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데 만날 수 있었겠어? 운 좋게 그런 능력 있는 남편. 두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지. 내가 친정집이 좀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결혼만 안 했으면 걔 데려가겠다는 더 잘난 집안 딸들이 수두룩했을 거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만고만한 친정 믿고 우리 아들이랑 맘먹을 생각하지도 마라. 부부가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저랑 저희 친정에서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렸던 건 생각도 안 나세요? 그때 저희 친정이랑 제가 이 집안 무시한 적 한 번 있었냐고요? 말씀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진다더니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돈 잘 버는 남편을 떠받들며 살고 있지 않던 제가 못마땅해 했던 거죠. 저를 무시할 고주할 이은 남편도 문제였지만 아들이 좀 잘 나간다고 저에 대한 태도가 180도 변한 시댁 식구들 모두 기가 막혔죠.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미안해하고 가족들을 다그치던 사람은 시누이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지쳐갈 무렵 전 아주 의심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건 남편의 사업에 대한 거였는데요. 의도치 않게 남편이 사업상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수상쩍더라고요. 형, 이번에 호구들 더 구했어. 대충 50만 원씩만 쥐어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그걸로 뭘 할 줄 알고 몇십씩 준다니까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마워하더라고. 하여간 없는 것들이란 다루기 참 쉬워. 여보세요? 야, 임마. 신입들이 뭘 구구절절 설명한답시고 헛고생이야. 아유, 초짜 티낸다. 늙은이들이 들으면 뭐 알아. 대충 현금 챙겨주고 빨리 사인만 받으라고 해. 어차피 우린 빨리 손 털고 챙길 것만 챙겨서 튀면 끝이야. 걸려봤자 명예 빌려준 호구들 인생이 망하지. 우리가 망하냐? 여러분이 듣기에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들어도 제 귀엔 정상적인 내용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은 생사람 잡지 말라며 펄쩍 뛰었어요. 당신 하고 있다는 사업 정확하게 뭔지 제대로 설명해봐. 당신 혹시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빨리 똑바로 말해. 당신 통화하는 거 들으면 너무 수상쩍다고. 아니야. 당신은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그래? 그냥 거래처랑 개인 투자자들 얘기고 사업상 얘기야. 형이나 편한 직원들이랑 말하는 거니까 그냥 좀 험하게 말한 것뿐이라고. 진짜 생사람 열어 잡을 여자네. 이거 당신 요즘 나랑 사이 안 좋다고 이딴 식으로 트집 잡는 거야? 진짜 질린다. 질려. 그 뒤로도 전 엉뚱한 사람들 피해주지 마라. 지금 하는 거 빨리 그만둬라 하고 말하며 남편을 몇 번 더 들볶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함까지 질러버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지요. 저는 여전히 남편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시댁에 가서 일렀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리아, 너 설마 우리 아들 질투하니? 멀쩡하게 사업 잘만 하고 있는 애한테 왜 사업을 그만두라고 난리야? 불법은 무슨 불법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앤데. 그 성실함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애들 아빠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말이 안 통하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앙심을 품었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억지까지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가면 제 앞에 고무 장갑부터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끼고 오늘 싱크대랑 가스레인지랑 벽까지 주방 대청소 좀 해라. 내가 힘이 없어서 기름때가 영 안 지워져. 시어머니는 세제에 주방 대청소 하라느니 냉장고 대청소 하라느니 갈 때마다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땐 이미 시부모님에게 너무 빈정이 상해 시댁에 잘 가지도 않고 저도 날이 서 있을 때였거든요. 당연히 전 그 부당한 시집살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걸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까지 절 몰아세우곤 했죠. 당신 우리 어머니 말 무시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여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셨더니 우리 어머니가 호락호락해 보이는 거야? 당신 직무유기야. 며느리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 같은 소리 하네. 며느리가 무슨 종이야? 전절 종 취급하는 집에 더 있고 싶지 않네요.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편의 기고만장으로 시작된 불화는 그렇게 감정 싸움으로 완전히 번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전 시댁에 아예 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남편과의 불화는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제 화를 폭발시키더군요. 너 요새 완전 웃긴다. 시부모한테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우리 집에도 안 오잖아. 가기만 하면 절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절 안 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죠. 내 태도가 그렇게 삐딱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리 있겠니? 그래도 며느리인 넌 꼬박꼬박 도리를 다 해야지. 너 내가 오늘 확실하게 말해두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앞으로 계속 우리 집 며느리로 살려면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첫째, 하루에 2번씩 나랑 내 시아버지한테 각각 문안 전화할 것. 둘째,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내 시부모 밥 차리고 뒷정리까지 싹 마친 뒤에 돌아갈 것. 지역이 다르다고 해도 꼴랑 바로 옆인데 뭐니 어쩌니 핑계댈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리고 셋째, 내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대꾸하지 말고 하늘처럼 모실 것. 저 무슨 여기 팔려왔나요? 근데 이게 끝까지 건방지게 굴래. 내 말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이 집 며느리 자리 내려놓고 이혼하든가.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좋다고 할 더 좋은 여자 새고 넘쳐. 우린 너 하나도 안 아쉬워. 우리 어머니 말씀 잘 생각해. 난 어느 쪽이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에 하나도 안 지고 어깃대거리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겨워졌거든. 근데 당신 성격에 납작하게 엎드려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그 기가 막힌 요구들 끝에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희미하게 웃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잘난 며느리를, 남편은 더 잘나거나 어리고 예쁜 새 아내를 찾고 싶어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걸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 고약한 속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저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소리쳤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 쫓아내고 싶어서 그런 억지를 쓰고 계신 거죠. 아니, 모난 선택하라고 했지 굳이 그렇게 말은 안 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머님, 정말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남편 이렇게 성공하기 전엔 저만 보면 내가 복덩이다. 우리 은인이다 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그 좁고 허름한 집에서 보증금 4천만 원이나 드리면서 이사시켜드린 건 까맣게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이고. 쪼잔하게 그까지 4천만 원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생색낸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면서 너도 똑같구나. 내가 이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고작 4천만 원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집 4명이니까 보증금 뺄 때 가져가거라. 사준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 월세 같지. 더럽고 치사해. 우리도 필요 없어. 네, 그럴 겁니다. 이혼 당연히 할 거예요. 이런 안면 몰수하고 염치 없기만 한 집안인 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물심양면 다 퍼부었던 제가 바보였죠. 이딴 은혜도 모르고 얼굴에 철판만 깔 줄 아는 집안이 저도 사양이네요. 그런 제 말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둘 다 표정이 밝아지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럼 그들에게 온갖 악담을 다 퍼부어줬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좀 성공하니까 배운 게 없나 본데. 어디 그 기고만장이 얼마나 가나 내가 두고 볼 겁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아들이 엄청 잘난 인간인 줄 아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 저 인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어머님은 제가 뭐라고 하든 귀 막고 끼고 모른 척 하고 싶은가 본데. 어디 그 잘난 놈 끌어안고 오래오래 호강하면서 살아보세요. 이혼하기로 했으면 끝이지.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사업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너. 그렇게 평생을 우겨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그게 가려지나?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버리는 인간치고 잘 되는 경우 하나도 못 봤어. 대체 언제 천벌이 내리나?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야. 알았어.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랑 남편의 행동 때문도 있었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사업 때문이라도 남편과 빨리 손절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얼른 짐을 빼서 새 집을 구해 나가더군요. 저는 시부모가 살던 월세집을 빼버렸고 시부모 또한 남편이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 가버렸죠. 서로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양육 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먼저 아이들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애들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야 내가 얼른 마음 편하게 재혼하지. 돈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네. 새 여자 만날 생각에 애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냐? 어디 앞으로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재산 분할은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친정과 제가 남편과 시댁을 위해 지원해줬던 것들과 남편. 사업 초기에 들어간 제 돈까지 그 모든 걸 합치니 제게 꽤 상황이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정리되며 전 시어머니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내 속이 아주 시원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솔직히 내가 뭐가 볼 게 있니? 나이 들어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걸 보니 노망이라도 나셨나 봅니다. 제가 보기엔 싹수가 노란 놈은 앞으로 우리 딸 발가락대 정도 되는 여자조차 못 만날 것 같은데요. 한심한 집안 같으니라고. 그때 제 옆에 있던 아빠께서 그런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한 한 방을 날리셨답니다. 그 집안 중 이혼 후에도 여전히 시누이만이 제게 마지막까지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부정 탔다며 저와 그놈이 살던 집을 팔아버리셨어요. 다행히 샀을 때보다 값이 많이 오른 상태라 아빠는 이익도 남길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8개월 뒤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전한 소식은 아주 통쾌하기 그지없더군요. 예, 너 뉴스 봤니? 뭐야? 어머님? 아니, 어머니 번호 바꾸셨어요? 누군지 알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근데 무슨 뉴스예요? 우리 아들 뉴스에 나왔다. 우리 아들 지금 완전 큰일 났어.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은 무려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부동산 투자 사기나 명예 도용 사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 조직에 가담해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동업자 형이란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큰돈 주겠다고 접근해 그분들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만든 뒤 그걸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가나 토지, 심지어는 가짜 분양권을 판매했다더군요. 그렇게 마련한 투자금을 중간에서 빼돌려 수익을 챙겼고 정작 명의를 빌려준 노인분들은 거액의 대출금과 이자를 떠안고 채무 독촉까지 당해야 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 그 과정에서 명예 도용도 대량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고 전 남편과 그 일당은 엄청난 범죄 수익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법거리더니 실상은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많이도 헤쳐먹었더라고요. 이건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인터넷으로 제가 뉴스를 찾아본 후의 얘기긴 한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전 뉴스에 나온 전 남편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몰라봤겠습니까? 역시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아주 꼴 좋게 됐네요. 억울한 피해자들 위해서라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예. 그래도 애들 아빠 돼 무슨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니? 난 정말 걔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애미야, 나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돈 좀 빌려다오. 문우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는데 걔 계좌가 지금 다 압류 상태야. 너도 알다시피 나랑 내 시아버지 돈도 없잖니. 제발 우리 문우 변호사 선임비랑 합의금 좀 빌려다오. 너 착한 애잖아. 합의금이요?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덜미가 잡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한 건물 경비원에게 손찌검까지 해서 폭행으로도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많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전 남편은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나 봅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잔뜩 먹고 돌아다니다 주차 시비가 붙어서 그 건물 경비원에게 화풀이를 했던 겁니다. 가뜩이나 불리한데 그 일까지 더해지면 재판장에서 얼마나 불리해지겠니? 그쪽에 합의금이라도 줘야 해서 선처를 부탁해 보려고 한다. 우리 아들 이러다 진짜 감옥살이 크게 하게 생겼어. 제발 도와다오. 옆 동네 시누이도 오빠 일인데도 아주 죗값을 톡톡히 치러봐야 한다면서 자긴 절대로 안 도와주겠대. 안 그래도 너 이혼시킨 뒤에 가족들한테 정이 떨어진다면서 집에도 안 얼굴 비추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들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댈 데가 너밖에 없다. 제발 도와다오. 사람을 그렇게 쫓아낼 땐 언제고 아주 가소롭더군요. 전 전화기에 울며불며 애원하던 시어머니에게 딱 잘라 거절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약한 사람 등쳐먹는 인간이라는데 그것도 돈 없고 힘없는 노인분들 상대로 그런 짓을 저질러요. 아주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우습게 보인 모양인데 난 내 사람한테 착해도 내 뒤통수 친 인간들을 사람으로도 안 봅니다. 날 그렇게 배신한 대가로 어디 남은 평생 궁상맞게 잘 살아보세요. 범죄자, 아들 옥바라지나 하면서요. 그 뒤 최종적으로 전 남편은 범죄 수익금 몰수와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금융계좌까지 전부 동결됐습니다. 그리곤 전 남편도 동업자 형도 모두 징역형을 받게 됐죠. 남의 피눈물 위에 떡 얹어 호의호식하려던 전 남편의 이기심은 그렇게 얼마 못 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시부모 또한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럼 그들과 달리 전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빠 찾지 않고 요즘엔 할아버지 할머니의 껌딱지가 되어 잘 자라주고 있고요. 두 분의 손주 사랑이 워낙 지극하시거든요. 제 남동생은 슬슬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저희 가족은 곧 새로 생길 예정인 재수씨 경사에 많이 들떠있는 상황이랍니다. 예전에 몇 번 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도 있었는데 사람이 정말 참하고 착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얼마 전 한정식당을 접고 여유로운 노후를 살기 시작하셨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요즘 가게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지?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분들이 있었다지만 과거 영광은 이미 지나갔지. 우리도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데 더 늦기 전에 좀 여유롭게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가 집에 있으면 일 다니는 너 대신 애들도 더 잘 챙겨줄 수 있고 얼마나 좋냐. 물론 이만 쉬고 싶다는 두 분의 뜻도 충분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챙기던 딸이 안쓰러워서 은퇴를 더 앞당기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식 걱정뿐이라더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전 앞으로 그런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착실히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이 감옥에서 출소한다고 한들 그 지경만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최대한 아이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려 해요. 부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아빠의 비양심적인 성격만은 닮지 않길 바라면서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전 욕심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괜한 욕심을 부려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시부모가 더 좋은 며느리를 보고 싶다는 염치 없는 헛욕심을 꾸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집안이 그렇게 몰락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나친 욕심 끝에 남는 건 허무하게 사라질 신기루뿐입니다. 정말로 손에 움켜쥐고 살아야 할 존재는 허황된 욕심이 아닌 참된 양심과 도리라는 말씀을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에 적힌 이름들은 전 남편의 이름을 포함해 모두 가명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